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조 강연을 할 것은 선진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게 돼 있는데, 최근 아까 우리 아까 축사하신 분들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계적인 트렌드, 또 국내 실정,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한국 사회가 공정하냐라고 리서치를 하니까 94%가 한국은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연, 혈연, 학연의 움직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신분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59%가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국내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졌다는 얘기 같아요. 그게 국내 현황이고 국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CPI 지수입니다.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인데 2015년에 56점에 37등 했던 것이 금년에는 53점에 52등, 무려 15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저 1등한 나라를 보면 덴마크, 이런 뉴질랜드 이런 나라고, 아시아 국가를 보면 재팬,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고, 부탄,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 알아요? 부탄이 우리보다 앞섰어요. 그다음에 타이완도 앞섰고, 우리나라는 쭉 떨어져서 52등인데 문제는 저게 10월 말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 전에 다 조사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있던 뭐 방산비리, 법주비리, 또 송환종 회장 사건, 이런 것들만 반영한 것이 저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제 최순실 게이트 일련의 사태가 반영이 되면은 내년 초에 발표할 CPI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명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CPI 지수에 전전긍긍하는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 권익위원장님께서 독일 투명성 기구하고 또 이아까라는 오스트리아 가서 이런 상황 설명도 하고, 또 제가 5월 중순 말경에 미국에 가서 이런 CPI 지수를 컨트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구에 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만, 하여간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이 한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전 안전성을 예면한 결탁 문화가 심각하다. 공급 업체와 시험기관의 유착 구조는 마피아와 비견할 만하다. 오늘 다행히 한국 수력원자력 감사님 안 오신 것 같은데 맞죠? 초토화됐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한 2, 3년 전에. 다음 부패, 뭐라고 써 있냐면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부패를 성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하고 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패는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업가나 옛날 정치인들은 부를 이룬 다음에 물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격도 있겠지만 다시 사회에 재투자해서 지금 경제 13이라는 경제 대국으로 이룩한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패 성장을 위한 필요악, 부패는 성장을 위한 필요악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고쳐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는 르몽드이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에서는 법조계, 군인, 교사,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촌지나 떡값 같은 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 솔직히 전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에서 써 있는데 2015년이면 IMF가 지난 지 한참 지났잖아요. 제가 검사 아까 20년 했다고 그랬는데 물 저도 초임 검사나 뭐 1, 2학년 때 돌아다닐 때 보면 이런 촌지 문화가 있었고, 어디 자리로 옮기면 전별금이라 하고 주고 그랬는데, 그게 IMF를 전후로 해서 확실히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후에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뭐 다른 직역은 모르겠습니다. 군인, 교사 이런 데 고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는. 자, 애국 언론사들이 이렇게 한국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심각한 게, 아까 우리 유은영 감사님이 말씀하신, 저기 이 유통공사 우리 이 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심보감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명심보감이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제일 먼저 서당에 가면 천자문을 띄고 그다음에 동문선습을 띄고 그다음에 배우는 게 명심보감인데 바로 명심보감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청렴 교육을 시킨 거죠. 관청 민자안 아주 좋은 말입니다. 관이 청렴하면 민은 편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명심보감을 보면은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 이게 아주 초지일관하는 그런 가치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2012년, 12년, 14년, 15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2015년만 봅시다. 저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10억 주면 교도소 1년 가겠다 이런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4%가 교도소 가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등학생이 56%가 교도소 1년 수감 기꺼이 하겠다. 대단히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만큼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젊은 시대 젊은 사람들한테 꿈이 없어지지 않았나.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 뭐 계층 상승은 어렵다. 이런 자포자기 상태에서 뭐 1년 살면 10억 준다는데 왜 안 들어가?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FACP라고 이제 해외 반부패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 나라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건 물론 처벌하고 외국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것도 처벌하겠다는 거죠. 또 그 법을 받아서 영국의 뇌물 방지법이 또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원래 법이라는 것은 통치권이 미치는 자국 내에만 미치는 것인데 부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반인류 범죄에 비슷하게 뭐 모든 나라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에서 주는 뇌물 범죄는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여기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부정환수법이 하고 있는데 이 부정환수법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에 손실을 끼치면 손해액의 5배까지 환수한다는 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 청구 금지법을 좀 본딴 건데 미국의 부정 청구 금지법은 남북 전쟁 때 링컨 대통령이 만든 법이랍니다. 군수 물자를 도달하려고 민간 기업이랑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하도 그 나라도 옛날에 좀 이렇게 부정하게 삥땅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만약에 허위로 이렇게 청구한 것이 드러나면은 3배 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 해가지고 그게 시원이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민사소송에 도입되느냐 마느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 국회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요. 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는 부패 방지 공익신고를 위해서 지금 법 3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법입니다. 부패 방지 및 권익위법, 공익신고자업법, 청탁금지법 이 3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환수법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나 신고자를 예방하고 또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공정거래 이 5가지 분야의 279개 법 중에 과태료하고 처벌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법이 좀 최근에 확대 개편을 했는데 공익신고 대상도 180개 법에서 279개 법으로 책임 감면도 뭐 징계를 하면은 징계 처분까지 감면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2천만 원까지 강제하는 거, 내부자 특별 보호 조치 신설 이 규정이 있는데 신고한 사람이 이건 뭐냐, 이 공익 신고인지 아닌지 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특별 보호 조치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대차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니까 제가 좀 마음 놓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현대차에 계셨던 분이 우리 국토교통부에 그 현대차에서 내부 제작 결함을 숨기고 차량을 그 뭐 이렇게 팔았다 해가지고 제작 결함 사유가 있는데 그 숨겼다 그걸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 권익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니까 공익 신고 요건에 해당이 돼요. 이 맨 마지막 요건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쪽에 변호사도 이제 현대차를 대리한 변호사님도 계시고 현대차 관계자도 말씀을 와서 저희들이 변론을 하길래 혹시
그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 중에 뭐 국토교통부에 리콜 조치한 게 있느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뭐 공익신고한 게 맞잖아요. 제작결함이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신고 내용 중 한 가지 사항이 맞다 해가지고 리콜 조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호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차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환수법 법명이 엄청 길어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간략하게 부정환수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을 허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액의 5배까지 제재를 부과하고 또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보상도 최대 30원까지 해주겠다. 이런 부정 청구를 여러 번 한 사람들은 명단 공개하겠다. 이런 법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권익위에서는 사회 전반에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작년 법이 개정돼서 모든 공직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역사회 등의 청렴 의식을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렴 클러스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죠. 아까 석탄공사, 제가 작년에 원주에 가서 청렴 클러스터에 혁신 도시에 갔었는데 그 석탄공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 청년 마인드 정립을 위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도덕윤리 교과서에 청렴 교육을 시키자. 지금 교육부랑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명심보감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청렴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억 주면 1년 동안 교도소 가겠다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를 보면 이시조선을 보면 500년 저는 저런 나라가 어떻게 500년을 유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능한 왕들이 많았었어요. 물론 뭐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도 계셨지만은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이시조선이 500년 유지해온 것은 이런 명심보감을 통해서 청렴 교육이 잘 되어 있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선비정신, 청백리 정신 아닙니까? 선비정신이 그런 정신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가 500년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권익위에서는 또 이런 제도다. 청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하고 부패 방지 시체 평가를 하고 부패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렴도 측정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지금 금년에도 약 700개의 기관을 상대로 청렴도 측정을 해서 그 순위를 발표합니다. 부패 방지 시체 평가는 얼마나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각 기관마다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지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부패 영향 평가 제도 개선은 법령에 혹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개정을 해라, 변경을 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강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실제 부패 상황 현황을 반영하고 그 기관의 어떤 분야가 부패가 취약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그 방법도 쓰고 있는데 검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검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청렴도 결과가 맨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습니다. 뭐 속된 말로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아니 뭐 몇십 개 기관을 쭉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란 기관하고 다른 공공기관하고 똑같은 수평성산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저 검찰은 최하위 등급이 나왔어요. 검사들 저희가 동료들 당시 얘기해 보면 뭐 우리 아마 경찰보다 좀 나으면 그럼 된 거지 뭐 어떻게 뭐 그리고 우리는 잘해봤자 50점 아니냐? 항상 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고 고소인이 있으면 피고인이 있으니까 만점을 맞아봤자 100점 못 맞고 50점만 맞는 그런 기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10년 동안을 이어져 왔죠. 근데 최근에 그 만년 최하위 등급 5등급인 검찰이 3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느 총장님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기관들이랑 평가를 하니까 이제 청렴도가 안 올라가니까 검찰 내부 자체적으로 경쟁을 시켜버렸어요. 검찰청이 지금 전국에 57개 청이 있습니다. 57개 청을 규모가 비슷한 몇 개 그룹을 묶어서
자체 경쟁을 시키고 순위를 매기고 그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말 못하죠. 옛날에는 우리랑 행자부랑 하는 일이 틀린데, 우리랑 그 교육청이랑 하는 일이 틀린데, 근데 같은 검찰청끼리 경쟁을 시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수사 결과를 아무리 내놔도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편파 수사였다, 뭐 정치적인 수사다.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청렴도가 낮으니까 너희들 수사 못 믿겠다, 이렇게 국민 의식이 어느 정도 돼버린 겁니다. 그걸 좀 뒤늦게나마 좀 깨우쳐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좀 청렴도 측정 방법을 바꿔버리니까 만년 꼴찌에서 지금 중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엊그저께 그 대검 감찰본부장님이랑 만나서 그 방법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우리가 이제 최 1등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은. 범법 필벌입니다. 저희 권익위에서 쭉 했던 실적입니다. 공익부패 신고로 해서 2013년 이후 14,000건 접수해서 17,000건 입첩하고 신고를 통한 추징 수가 총 2,685억, 이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것이죠. 복지부조금 수급 신고도 한 뭐 저기 보니까 2,875건 신고 접수해서 674건을 이송했다. 그래서 619원을 환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3월 말 현재 보니까 196건이 저희 접수가 됐고 4월달 오늘 보니까 204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17건이 이제 수사기관에 입첩하고 송부가 됐는데 꽤 의미 있는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미 청탁금지법 실효성이 없다, 느슨해졌다, 이런 보도도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도 믿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 일례로 이제 좀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관례가 그렇게 돼서 그분들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 부하 직원들이 상사가 어디 이제 연수 가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상품을 선물을 줬어요. 그게 두당 5만 원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N분의 하니까. 또 하나는 대학원생들이 교수님이 어디 가시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줬어요. 그런 게 다 신고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엄중하게 지금 작동 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이제 신고자 보호, 뭐 신분 보장해주고 불이익 추정, 뭐 신변 보호, 책임, 또 이렇게 행정적인 징계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책임도 감면해줍니다. 신고자들에게는 금전적인 보상도 해줍니다. 포상도 해주고.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잠깐 언급을 하게 들어가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 법은 시행됐고, 법 목적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공직사회가 부패하냐? 국민들 51.6%가 부패하다. 근데 공무원들은 4.6%만 부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집니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국민들하고 답이 틀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받은 건 관행인데 뭐. 근데 국민들 시각에 볼 땐 그건 부패라는 거죠. 그걸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제 70% 이상이 느끼게 됐다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를 작년도 12월 13일 날 한국행정연구원이 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지지하느냐? 85.1%가 지지를 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뭐 국민, 기업인, 공직자인데 언론인이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과반수가 넘습니다. 67.5%. 언론인 중에 50대 언론인들이 가장 반대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 변재현 대표님 50대신지 모르겠는데. 예.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부탁이나 선물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옛날에 했던 거지 부적절하다고 인식을 했다. 그렇게 다들 인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가가 망하는 것은 외침이나 전쟁이 아니라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있다. 무신분립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노노에 나오는 말인데,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약간 각색을 해서 이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거냐? 불청무신, 청렴하지 않으면은 신뢰가 없다. 말이 틀립니까? 여기 그 밑에는 청렴영생 부패즉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즉사한다. 저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부패도 오래 사시는 분 계시고 청렴에도 일찍 돌아가신 분 계세요. 저 말은 국가에 해당돼, 나라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이제 언론이 쓴 칼럼을 보니까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신뢰 이꼴 도덕성 곱하기 실력이다. 곱하기.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실력이나 뭐가 제로가 되면은 신뢰는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상당히 그 칼럼을 읽고 제가 좀 감명이 깊었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를 특히 반추어 볼 때. 그래서 우리 청탁금지법은 바로 이런 공정한 공무원들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런 공정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한테 부정청탁하지 마야 됩니다. 공무원한테 이상한 돈 주지 마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거절할 수 있는 근육질을 좀 키워야 되고 사실 이 청탁금지법은 그 제출자인 김영남 위원장 말씀하시면 저 법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육질, 거절할 수 있는 근육질을 키우기 위한 법이다.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저도 가끔 이제 지인들 만나면은 뭐 누구 뭐네 고검장이니 친구인데 가서 좀 어떻게 좀 말해줄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제가 아직 변호사인 줄 알고 안 된다 저 법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래 들을 수 없다. 제가 이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잘합니다. 공직자 뭐 지금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들하고 언론인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조금은 혼란이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또 공무수행 사인도 여기 포함되고 또 그들과 거래하는 일반 국민도 포함되는데 대개 이제 공직자하고 공무수행 포함하면 4만 개 기관에 약 400만 명이 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이 민법 형법처럼 거의 기본법이 돼버렸어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돼버리는 그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게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 만에 질의 건수가 유권 해석 질의 건수가 8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직원 그거 하는 사람 3사람뿐이 없는데 어떻게 8천 건을 다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법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잘 알다시피 부정청탁은 뭐 인사, 성적, 입학 성적, 인사, 인허가 이런 14가지 유형인데 그냥 뭐 어디 잘 봐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법령 위반이나 직권남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디 내가 승진을 하고 싶은데 자기 기관장한테 직접 청탁이 아니라 부탁을 하면 괜찮습니다. 저기 장관님 저 오늘 어디 이번에는 승진 대상자인데 저 좀 부족하지만은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자기가 직접 장관님한테 얘기하면은 그건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근데 제3자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할 경우에는 그 행동강령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정청탁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법령 기준에서 정한 절차의 방법에 따라 법대로 해달라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을 때도 괜찮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구축민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한 청탁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저건 청원법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법령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정 기간 내 업무 처리 요구하는 거, 또 직무 법률 관계 뭐 어떻게 됐느냐, 뭐 내 사건 확인 끝났느냐, 내가 인가 청구한 거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확인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고. 또 질의 상담 등을 통한 법령제도 해석 요구도 괜찮다는 거고 기타 사회상규 위반하지 않으면은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 잘 알다시피 맨 처음에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거절하고 그 다음부터 부정 청탁이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요. 두 번째 했을 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했을 때는 공직자는 서면을 기관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기관장은 그걸 조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통보하거나
또 주요 내용을 기록 관리하거나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이 좀 부적절하게 일을 할 위험이 있으면은 직무 정지를 시키다든지 직무 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또 직무 공동 수행자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시 직무 정지 시킨 그런 기관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없나 봅니다. 예, 다음에 금품수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부정청탁은 한 번은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금품수수는 한 번 거절도 못해요. 받으면 요구하면 약속하면 그 즉시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일에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되는 겁니다. 아까 부정청탁은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외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여기는 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형사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또 남편 뭐 아내가 그럴 경우도 있겠죠. 배우자가 수수금 직무와 관련해 자기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처벌하게 돼 있고 외부 강의 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100만 원 이하라도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거라서 무조건 다 뭐 처벌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죠. 상급자가 포상하는 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실, 원활한 직무 수행, 의뢰, 부조 이런 걸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적 거래로 인한 거, 친족 아십니까? 팔촌이네 혈족, 사촌이네 인척 이런 분들이 돈을 줬을 때는 100만 원 넘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저런 친척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직원 상조회, 친목회, 동호회에서 100만 원 넘어주는 것도 괜찮다는 것이고 또 공식 행사에서 뭐 350 넘어서 선물 줘도 좋고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또 불특정 다수 대상 이런 경연이나 추첨으로 인한 상품도 3만 원, 5만 원 넘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혹시 상을 6개 기관이 탔는데 상장 말고 부상도 혹시 들어갔나요? 부상 주셔도 괜찮아요. 그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부상도 주시고 저희 권익위에서 권익위 날에 이렇게 우수 기관한테 포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상부터 쭉 이제 금액 차이를 두면서 어느 정도 같이 시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연 오늘 공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사해 갖고 그밖에 법령 기준 사회상계에 따라 허용하는 금품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됩니다. 뭐 비슷합니다. 처리 절차는 공공기관, 감독기관 이런 데 신고하고 권익위에도 신고받습니다. 거기서 신고받은 기관에서 조사, 감사, 수사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공소제기 등을 합니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청탁금지법 말미 부분은 행위를 한 그 개인 외에도 그 개인이 소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 그 사람을 일하도록 시킨 사용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인이 처벌받을 경우에는 그 법인한테 불이익이 많이 갑니다. 입찰 제한,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 심지어 영업 정지 이런 것까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는 자기 종업원들이 자기 직원들이 범법 행위가 안 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자료를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내야지 면제를 받게 되는데 사실상 거의 뭐 무과실 책임 비슷하게 개인이 그 회사 법인 직원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게 관리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관리법 이런 데서 무과실 책임은 안 된다 위헌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인이 그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지금 법원이 양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면책을 할 것인가? 아니 개인이 회사 몰래 자기가 몰래 이상한 짓을 했는데 회사까지 처벌받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데도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실 책임지 원칙 아니에요, 저 형사법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가 면피하는 방법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별로 위험 요소를 진단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상장을 받은 석탄공사를 보니까 체크리스트 757개를 1092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사전에 뭐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런 그 수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법 내용을 반영한 대외 활동 규정 매뉴얼 제정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양형 자료로 내야 되고 또 검찰에 내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청렴 경영 가이드라고 뒷부분 잠깐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법인카드 사용, 대외 활동 이런 거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죠. 350에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분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쭤봤더니 그냥 법인카드를 다 회수했대요. 그리고 개인카드 쓰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했었으면 네가 말하라 다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이제 좀 오버한 그런 그 방법 같기도 합니다. 또 공직자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밥값은 얼마 정도 해라, 어느 정도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팅을 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이제 사내 변호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내 변호사나 또 로펌 전문가한테 이런 것들을 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런 기대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대는 부정부패 근절의 전환점이 된다. 기득계층의 암묵적 결탁이 단절된다. 공직자 보호의 마술 방패가 된다. 아까 저 근육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공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사회 전반 거품 제거한다. 이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 있는 풍경, 이제 이게 혼밥족, 혼술족도 있다는 얘기죠. 또 우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통과 인과관계 단절. 제일 먼저 정이 없다는 거죠. 무지하게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된다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뭐 갈라파고스와 복주부 등 이런 얘기겠죠. 실효성이 있겠느냐? 법이 가정의뢰 준칙처럼 앞으로 실효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 여기 보이세요? 저쪽 사각지대 여기 여러 가지 우려 중에서 틀린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우려 중에 틀린 게 뭔지 여러분들 혹시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입니다. 이건 뭐 청탁금지법 시행할 때 뭐 람파라치가 성행해가지고 앞으로 수사기관이 뭐 다 잡아들일 것이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믿음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1,300여 건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경찰, 검찰 각 기관에 신고돼서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200건이라는 얘기는 저희 권익위에만 신고된 게 200건이고 전 공공기관에 다 합쳐서는 1,300건인데 여기에 이제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되고 증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냥 저 사람 누구랑 밥 먹었으니까 저 처벌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절대 처벌이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신고 들어와도 출동 안 하겠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의 우려는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85%가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적 추이에 따라 좀 변동해요. 국회 통과한 2015년 3월달에는 58%, 시행령 입법 예고할 때는 66, 71, 작년에 연말에 12월달에는 85%까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각자 내기 비율도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80.8%, 대학생은 91%를 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익숙한가 봐요. 저 때만 해도 뭐 저만 해도 선배가 또 뭐 장이 다 내주는 또 뭐 저희들이 익숙한 그 접대 문화에 익숙해서 잘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각자 내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맥을 통한 청탁이 감소됐느냐? 청탁이 감소됐다고 대답한 게 68.3%. 들리는 얘기하면 지금 병원, 군대, 학교에서는 좋아 죽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부정 청탁이 진짜 거짓말처럼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대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가면 어떡해? 야 우리 아들 좀 저기 좀 빼줘라 어디 좀 편한데 좀 그런 청탁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 그러면 이제 사모텐 때문에 이제 망하는 뭐 소상공인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시면 일식당,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매출이 줄었어요. 근데 중식당, 한식당, 한식당 늘었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소상공인이 이 영업이 안 된다, 뭐 법 개정하자 이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이게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봤더니 국민카드에서 KB카드에서 법인카드 사용 실적을 금년 1월 15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사 한사가 발표한 거라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닐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저쪽 일식당 유흥주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은 매출이 올라와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게 구딕체로 한데 이렇게 돼 있지. 우리 박주미 서기관님 이게 잘못된 거네. 그 청탁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그 이제 효과인데 유흥주점, 고급 음식점 매출 감소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또 고가의 선물이 줄어든 것도 당연히 예상을 했죠. 설 선물 때 지난 총 매출은 1.4% 감소했지만 5만 원 이하 선물은 53%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패 친화적인 행태가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굴비 한 상자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건 뭐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가 필요가 있는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완 테이블 완 플라워 영어로 잘못해서 한상 한 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한상에 꽃 한 송이 이렇게 우차는 캠페인을 벌여주고 있고 또 화분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한우 망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여기 농수산물 유통사 우리 감사님 와 계시는데 한우값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1,000만 원에 이제 한우값이 1,000만 원이면은 도매값은 한 600만 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유통마진이에요. 농수산물 유통사더라고요. 축산물은 안 하십니까? 감사님. 농수산물 유통사들이 관리했으면 유통마진을 좀 줄일 텐데 지금 한우는 도매값은 20-30% 떨어졌어요. 소매값은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보십시오. 뭐 청탁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계빚이 1,300, 300조입니다. 1,300조 이상.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다가 국내적으로 정치 여러 가지 불안하죠. 국제적으로 뭐 싸더니 뭐 중국 저렇게 얘기하지. 트럼프 어떻게 경제 뭐 이상한 정책 쓰지. 국민들이 지금 돈을 쓰면서 소주 한 잔 맛있게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축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뭐 청탁금지법 때문에 일부 뭐 소상공인들이 망한다, 또 뭐 화훼농가가 망하게 되겠다. 화훼농가는 좀 타격이 입었던 거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 상관관계가 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실 지난 그 대행께서 좀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는 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거 손보면은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없어지고 더 혼란만 가중된다. 그리고 3만 원짜리 5만 원 올린다고 과연 내수가 진작이 될 것이냐? 입증만 된다면 우리가 올리겠다. 근데 아무 경제부처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지금부터 지금 3월 말부터 한국행정연구원, KDI, 또 법제처산하부서 연구원이 있습니다. 세 개 국책기관을 저희들한테 용역을 줘서 청탁금지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달라라고 이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이제 6월 말 정도면 초안이 나올 것이고 9월 달 정도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청탁금지법은 시행 1년 정도 돼서 어떤 공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결과를 보고서 이거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뭐 매출이 감소하고 못 살게 되면 고쳐야죠. 350이 무슨 불변의 진리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3만 원짜리 먹으면 그 사람 정당한 거고 4만 원짜리 먹으면 그 사람 부당한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좌측 통행할 것이냐 우측 통행할 것이냐 생활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국민들이 다수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강변을 한 거죠. 예, 이건 그동안 뭐 오랜 논란을 끝에 이제 법이 이제 적용 시행됐는데 좀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린다고 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없다,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에 저희들이 청년 반부패 가이드, 기업 경영 가이드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내 환경도 변화가 됐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반부패 정책, 청렴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런 요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그러한 이게 트렌드가 돼 있고 또 기업 내에서도 장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그 경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정한 것이 이제 반부패 경영 가이드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법인이 처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미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청년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하고 내부 직원 교육하고 자회사 및 컨소시엄 협력 관계 유지하고 또 내부 감사 절차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데 이러한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규범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협력하고 평가와 개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KPS 한국 거기 보니까 컨설팅 감사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수상하신 분들 특히 권익위상을 받는 기관은 어떤 걸로 수상을 하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많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까 5단계 뭐 계획 수립, 규범 마련, 실행, 협력, 평가와 개선 이런 5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그 반부패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컨트롤 타워는 어느 정도 독립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 기관 내에서 위치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 사주 이런 분들한테 신임을 받고 그 분야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분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혹시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청렴 기획 추진단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변호사를 하면서 몇 군데 기업 변론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는 뭐 우리 그 최근에 그 사태와 관련된 기업도 있었고요. 보면은 좀 허술해요. 물론 오너가 돈을 주니까 뭐 감사 직책을 가진 또 윤리감시 이런 분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해봐 전무나 상무 이런 분들인데 돈을 줘라 그러면 주고 뭐 어디 뭐 비자금 찔러넣으라 찔러넣고 뭐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검찰에 불려가고 처벌받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오너가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건 범법 행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기업이나 이런 우리 공공기관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절단나게 돼 있잖아요. 나라가 절단나게 돼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제일 중요하고 이분이 주체가 돼가지고 아까 말했던 규범을 마련하고 우리 회사의 가장 적절한 규범은 뭐냐? 지금 우리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뭐 부패 신고제도, 공익 신고제도 이거 본 따오면 되는 겁니다. 청탁 금지, 부정 청탁하지 말고 돈 받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잘할 경우는 상을 주고 못했을 경우는 적발해서 뭐 벌도 주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란 얘기죠. 그래도 실행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혼자 안 하니까 혼자 못 하니까 협력기관 자회사한테 또 같은 컨소시엄 구성하는 같이 일을 하는 회사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도와줘라 도와주고 또 뭐 가끔 하다 비리가 발생하면 또 공공기관에 신고도 하고 그러면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큰 것인 아니고 내용은 주로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새로운 기업 반부패 가이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정부기관, 유관기관, 수사기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때 많이 도와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감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익신고, 부패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배신자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사실 배신자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맑아진 경우가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들은 대부분 내부자 신고예요. 적집자사의 오염 혈액 유통 사건, 광주 인하학교 사건, 너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해군 군납비리 사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접수한 08년 이후 이첩 사건 56.2%가 내부 신고고, 또 내부 신고를 통해서 1,399명이 기소가 됐고, 부패 적발액은 5,365억. 그러니까 우리 사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혹시 뭐 검찰 수사를 당해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은, 제가 친정이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하면서 느끼니까 더더욱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기간 오래 하고 너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뭐 계좌 압수수색 다 하고 사무실 뭐 압수수색 다 하고, 압수수색도 하루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모레도 오고. 그럼 그 당하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다 뭐 언론에 또 그 폭로, 언론에 또 보도가 되고, 저 회사 이상한 회사 그럼 신용 다운되고.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익신고거든요. 그러면 딱 제보 하나 있으면 그것만 딱 도려내고 그 부분만 수사하면은, 그렇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라고 하고 뭐 온갖 서류 다 압수할 필요도 없고, 뭐 며칠간에 걸쳐 압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익신고, 부패신고가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맑게 이끄는 동반자, 또 감시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께 저희 업무 보고한 것 중에 필요적 감면제도, 공익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필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해줘야 된다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임의적 감면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적 감면으로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법률상 감경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형은 5년 이하까지 다운될 수 있는 큰 혜택이 있고요. 공익신고를 안 한 이유가 나도 처벌받을까 봐. 공범자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공익신고, 내부 신고니까 그게 한 46%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저걸 좀 우리 사회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깨끗해지고 공정하게 되려면은 공익신고제도,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과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7년 미래감사 포럼 제가 기조연설을 맡아가지고 3분 초과했습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권익위에서 하는 업무 몇 가지 소개해드렸고, 또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청탁금지법 문제입니다. 이 법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후세들에게 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 법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